다시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결혼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음모가 숨겨져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비극과 배신, 그리고 깨어남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어본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후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40대의 남자입니다. 여태껏 굴곡이하고는 없을 줄 알았던 제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닥쳤던 건 결혼하고 난 후였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잘 풀렸던 30대 시절, 저는 한 여자를 만났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인 제 딸을 얻게 됐어요. 감히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 믿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꾸준히 모아온 돈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갔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지인을 통해 창업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시점이라 맨 땅에 헤딩하듯이 무모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이 넘치던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뼈대만 앙상했던 제 사업이 점점 살이 붙여졌고 딱 10년을 묵히고 버천에 희망의 빛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에 안정이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잡히니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싹싹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모습에 반해 짝사랑만 10년 내내 하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날 용기 있게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죠. 그쪽도 싫지 않았는지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연애를 이어갔고 2년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박지연이 임신을 하면서 본격적인 전업주부의 생활에 돌입했습니다. 늘 저한테 말하더군요. 오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게 있는 가장 큰 의무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오빠 몸은 내 몸이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정말 잘 챙길게. 남편이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며 늘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줬던 박지연이 있어요. 원래는 아침을 굶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몇 번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박지연은 꼭 아침은 먹어야 한다며 한 숟가락만 들라고 권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이면서 뭉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을 결혼하고 느끼면서 새삼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임신에 출산까지 했으면서 남편 챙기는 게 어디 쉽습니까? 박지연이 고생하고 애쓴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최대한 줄이고 육아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 김서유는 무럭무럭 자라 퇴근하는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와 안길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김서윤의 모습을 보고 있만 해도 흐뭇하고 벅차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딸바보가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박지연과 김서윤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어요. 분명 그때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러울 거 하나 없었던 인생이건 이 상황이 이상 시작한 건 주 지인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아이,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김민수 씨,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새 신랑이 볼 때마다 살이 빠져서 어떡해? 박지연한테 밥 못 얻어먹어. 아닌데,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엄청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 아미 때보다 어째 더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분명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얼굴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해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박지연한테 물어봐도 많이 그대로인데 하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컨디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살이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도 적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더라고요. 설사에 복통에 심지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까지. 원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체중부터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 너무 두려운 마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혹시 뭐 이상한 음식 같은 거 먹었어요? 염증 수치가 아주 높아요. 그것 때문에 복통이 생겼을 건데 이건 식습관의 문제일 확률이 큽니다. 해외 여행 다녀오셨거나 평소엔 먹지 않았을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했어요. 저는 그저 박지연이 해준 아침밥을 꼬박꼬박 먹고 나갔고 저녁 일찍 칼퇴해서 박지연이 해준 저녁밥을 빠짐없이 먹기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겨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때로는 이유 없이 신경성으로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무튼 그 이후로 생각 없이 살다가 2주 정도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박지연과 길게 떨어져 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출장 기간 내내 저를 괴롭혔던 복통이 씻은 듯이 없어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외에서 물갈이 하게 되고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박지연이 차려준 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은 겁니다.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박지연이 차린 밥을 먹으면 어김없이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지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 아무래도 냉장고에 있는 상한 음식을 써서 배탈이 나나 보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날을 잡고 냉장고를 한번 싹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서랍장도 한 김에 다 드러냈죠. 그러다가 싱크대 구석에 있는 검은 봉다리를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박지연이 멀리서 달려와선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고 정리 좀 하려고. 집이 너무 엉망이라. 그래, 내가 언제 청소해 달라고 했어. 그냥 주말에 좀 쉬어. 내가 할 거니까 얼른 소파 가서 앉아. 아니, 그 한 김에 마무리 짓게. 이미 냉장고 다 청소했어. 싱크대 서랍장만 정리하면 돼. 이렇게 한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여긴 내 구역이야.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곳인데 오빠가 다 망가뜨리면 어떡해. 나는 너 도와주려고 그랬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 생각해보니 박지연은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곳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도끼눈을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착하기 그지없는 순수한 아내였지만 어떤 날은 히스테릭하게 저를 공격하니까 정말 난감했고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나? 내가 몸이 아픈 이유가 혹시 그거와 연관이 있나?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밤을 새며 고민에 빠졌던 저는 박지연이 뭘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캠을 설치했어요. 박지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건데 왜 집에다가 CCTV 설치하는 건데? 자기도 이제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다며.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미리 설치하는 게 낫잖아.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집에 있으면 오빠가 다 감시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실시간 연동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사람 고용했을 때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때 증거를 쓸 수 있는 날이 올까 싶어서 혹시나 몰라서 설치해 두는 거. 소리도 다 녹음되는 거야. 아니, 소리는 녹음 안 되고 화면만 녹화되는 시스템이야. 혹시나 자기가 집에 있을 때 감시당하는 느낌이 싫다고 느끼면 수건으로 카메라 덮어놓고 생활해도 돼. 그래. 그럼 할 만하겠다. 박지연은 다른 의심 없이 수긍을 하더라고요. 실은 그건 제가 구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최신식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말소리까지 또렷하게 녹음을 하는 거였죠. 박지연을 속인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저도 제 몸 상태가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만 알면 제가 자진해서 CCTV 다시 수거할 예정이었어요. 만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연이 혼자 있을 땐 화면이 안 보이게 수건으로 카메라를 덮어놓더니 나중에는 꺼놓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있을 땐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다는 명목하에 카메라를 다른 곳에 치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서 하나도 못 건질 것 같아서 결국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요. CCTV 설치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해서는 안 될 범죄라는 걸 잘 알았지만 이 방법밖에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엌 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했기 때문에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몰래 숨겨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카메라에는 이영자님과 박지연이 자주 찍혔어요. 이영자님이 가까운 곳에 사셨기 때문에 저희 애를 봐주러 많이 오셨거든요. 언제나 저를 만날 때마다 다요. 우리 기특한 사위. 술도 없는 사위 하시면서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영자님을 어머님처럼 잘 챙겼죠. 그런데 화면에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되어 박지연과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김서방은 좀 어때? 똑같이. 이상하네. 묘하게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 둘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대체 뭘까? 뭘 숨기고 있길래? 둘의 대화가 마치 퍼즐이 엉켜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카메라에 또다시 잡힌 둘이 보였습니다. 박지연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이영자님께 하더라고요. 엄마, 이거 확실한 거 맞아? 맞다니까. 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데? 3개월이면 골로 간다 했는데 즐기네.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 약초 지인이 이거 독초라고 알려준 거니까 확실해. 근데 아직도 멀쩡하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무래도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의심을 좀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안 하던 부엌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더라도 독초 들었던 비닐봉투 열어보려고 했을 때 어찌나 시겁했던지. 그러게 잘 좀 숨기지 그랬어. 들키면 어쩌려고. 몰라. 매일 조금씩 주는데 너무 멀쩡하잖아. 점점 과감해지는 걸 어떡해. 그 약초꾼한테 더 독한 거 알아봐 달라고 하면 안 될까? 8알 꼴 바래. 안 그래도 그거 구하느라 살 떨려 죽는 줄 알았더만. 나더라도 그 짓을 하라고. 하여간 너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살아.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간다더니 좋아했다면 덜컥 딴 데서 애를 임신해 오질 않나. 그놈이랑 다시 붙어먹질 않나. 나도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떡해? 이미 아이는 나와버렸고 물은 엎질러졌다. 그러게 엄마가 말했지? 결혼 전에 그놈 정리하라고. 능력도 없고 뺀질거리기만 하는 놈이 뭐가 좋다고. 얼굴만 번지르르 하면 뭐래. 사람이 우직함이 있어야지.
난 아무리 봐도 우리 사위만한 남자 못 봤다. 그러지 말고 그 계획 바꿔서 김서방한테 정착하는 건 안 될까? 양쪽에 잘하면 되잖아. 엄마가 도와줄게. 응,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건 범죄가 아니야. 나는 이 풀들이 독초인 걸 절대 몰랐던 거야. 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밥을 차려준 죄밖에 없고 남편이 왜 위독해 있는지는 모르는 순수한 아낄 뿐이야. 그저 엄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김서방 잘못되면 너 진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나중에 우리의 친딸이 아닌 거 알게 되면 그 사람 분명 내가 가진 거 탈탈 털어내서 맨몸만 내쫓을 사람이야. 엄마도 알잖아. 나이 결혼에 목숨 걸었던 거, 그 사람 자산 가치만 자그마치 100억이 넘어. 그 사람 세상 떠나면 그 돈 다 어디로 상속되어. 부모도 없는 남자가 누구한테 상속하겠어. 나 이대로 쫓겨나기 너무 억울해. 엄마도 딸이 행복하길 바라잖아. 나 우리 딸 친구랑 같이 키우고 싶어.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도 나 좀 도와줘. 나 엄마 딸이잖아. 한 번만 내 편 들어주면 평생 호강시켜 줄게. 평생 만질 수 없는 돈 만지게 해주겠다고. 지긋지긋한 가난 너무 지치지 않아. 적어도 내 딸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생각까지 한 거야. 아, 엄마는 내가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그러지. 아직도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싶을 뿐이야. 알아. 눕게 되면 내가 정성껏 변호해 줄 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크게 울어줄 거야. 그 사람은 그저 나한테 사랑만 받은 기억만 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해. 결혼 생활 내내 나는 희생만 했어.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나한테 원망의 감정은 갖지 말아야지. 나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다. 착하니까 나를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리고 엄마, 나는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풀을 뜯어서 음식에 넣은 것뿐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정성껏 요리하는 게 죄야? 훌륭한 아내인 게 죄인 건 아니잖아.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저를 챙겨주고 위하던 천사 같던 아내의 입에서 아주 충격이고 잔인한 말들이 나왔고, 저는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오며 오한으로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CCTV 설치하면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내의 불륜이라든가, 상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요리한다든가, 제 뒷담화를 한다든가. 하지만 제가 상상한 시나리오에는 전혀 없는 것일 뿐더러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내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제 딸 김서유는 알고 보니 다른 놈의 핏줄이었습니다. 박지연은 제 재산을 탐내며 저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걸까요? 지도 모르게 오랫동안 만나던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났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놈과 계속 만나 임신까지 했으니 저는 안중에도 없었던 거겠죠. 거기서 잘못이 끝났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었겠지만 박지연은 끝도 모르고 욕심을 부렸어요. 겉으로는 제가 가진 것에 하나도 관심 없는 척하고 맑은 척은 다 하더니 결국엔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엄연한 미수범죄의 혼인 빙자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제가 몰래 CCTV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꼼짝없이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을 지언정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상상만 해도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박지연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갑자기 출장이 잡혀 며칠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한 뒤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내내 밤을 새면서 생각했어요. 여태껏 사업을 하면서 이토록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박지연 하나를 잘못 만난 바람에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주먹을 꽉 쥐고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반격의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를 반겨주는 박지연을 아무렇지 않게 마주해야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빠, 밥 안 먹었지? 좀만 기다려줘. 내가 맛있게 밥 차려줄게. 아니야, 밥 먹고 왔어. 어디서 뭐 먹었는데? 거래 직원이랑 국밥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먹지? 나 오빠한테 밥 안 차려준 지 너무 오래됐다 말이야. 사람이 정성껏 차려준다고 하면 모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돼. 배고프지 않은 걸 어떡해. 알았어. 그럼 내일 아침은 꼭 차려줄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일부터는 아침 안 차려줘도 돼. 왜? 항상 먹고 갔잖아. 내일부터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샌드위치나 김밥 먹으면서 하기로 했어. 그래도 든든하게 국이랑 반찬이랑 먹고 가야 일도 잘하지. 그러지 말고 내가 차려준 거 먹고 가. 아이, 됐다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오빠, 일이 많이 힘들어. 왜 짜증을 내? 그리고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네? 어디 몸이 안 좋아? 바빠서 그래. 오늘은 좀 쉬게. 간식이라도 좀 해줄까? 쿠키야, 빵 같은 거 어때? 입맛 없어. 요즘 몸도 좀 아프고 으슬으슬해서 무리해 일했더니 몸에서 반응이 오나 봐. 어머, 오빠, 아파서 어떡해. 일단 좀 쉬어. 배고프면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 테니까 말만 해. 박지연은 아주 가증스럽게 저에게 무언가를 계속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날부로 저는 집에서 해주는 그 무엇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 파일을 고스란히 USB에 담은 채로 가슴속에 품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걸로 박지연에게 한 방을 먹일 작정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만났다는 그놈 김서윤의 친아버지인 최현우에 대해서 밀리 알아봤어요. 딱히 특이점은 없고 회계를 전공한 이력만 있더라고요. 이거 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박지연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주변에 괜찮은 인재 어디 없어? 인재? 그건 갑자기 왜? 사람 뽑게. 요즘 괜찮은 사람 뽑기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규모는 점점 더 커지는데 혼자 관리하려니 너무 벅차. 그렇다고 생판 모르는 사람을 뽑자니 일을 맡기기가 좀 찝찝하기도 하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돈만 벌 줄 알지. 돈 관리하는 건 영 별로인 거. 회계적으로 관리해줄 유능한 친구가 있으면 딱 좋은데 말이야. 자격증 이런 건 필요 없고 전공만 그쪽으로 한 친구면 좋겠는데. 월급은 진짜 많이 줄 수 있거든. 그리고 일만 잘하면 내가 거래처도 소개시켜주고 여러모로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분야가 원래 인맥사잖아. 믿을 만한 사람 하나 고용해서 동업하는 수준으로 일도 가르쳐주고 위임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어디 없을까? 웬만하면 믿음직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자기 주변엔 그런 사람 없겠지? 글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주변에 유능한 인재가 있단 말이야.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건너 아는 지인이든 한데 일 잘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볼까? 아이, 그래주면 고맙지. 내가 처우 하나는 끝내주게 보장하겠다고. 꼭 좀 면접 보러 오라고 전해줘.
박지연은 순진하게도 저의 제안을 덥석 물더라도 돈도 많이 주고 회계 쪽을 완전히 맡긴다고 해버렸으니 그쪽도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그렇게 저는 면접을 가장해서 최연우를 처음으로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그놈의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묘하게 김서윤과 눈매와 코가 닮아 있더라고요. 여태껏 지인들은 억지로 끼워 맞추며 김서윤이 저를 닮았다고 칭찬을 하고 했지만 그놈의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둘이 진짜 부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놈은 뻔뻔하게 저와 일하겠다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셈이었어요. 일단은 그놈과 라포 형성을 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면접을 끝내고 같이 일해보고 대하고 비즈니스 미팅인 척 그놈과 만나 식사도 하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그놈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술에 취해 저한테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제가 형님 진짜 존경하거나 지내고 싶습니다 하며 온갖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한 건지 한 건지 몇 번 술을 사주며 얘기를 나누니 금방 속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동생 사이가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막역한 사이가 된 후 저는 그놈을 몇 번 집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지연이 그놈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빠, 이 사람은 왜? 둘이서 밖에서 한잔하다가 잠깐 오라고 했어. 괜찮긴 한데 차려줄 게 얼마 없는데. 됐어. 못 차려줄 건 없고 술만 좀 사왔으니까. 자기도 괜찮으면 같이 한잔해. 자기도 아는 사람이잖아. 자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재를 얻게 됐으니 이런 자리도 한번 가져야지. 근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라고 했더라. 내 친구의 친구의 지인. 그때는 사촌 동생의 지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무튼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건너 아는 사람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딸 김서윤이 그놈에게 걸어가더니 다리를 확 안더라고요. 워낙 낯을 가리는 애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둘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겠죠. 저는 반응을 살피려고 살짝 떠봤습니다. 우리 애가 이럴 애가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안기지? 형님, 제가 원래 좀 친근하게 생겼잖아요. 애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 동생이랑 좀 닮은 것 같네? 뭐가요? 우리 딸 말이야. 여태 나를 닮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랑 눈매가 비슷하게 생겼네. 형,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눈이 더 찢어지고 형님 딸이면 눈이 동그라요. 아무튼 우리 딸이 동생을 좋아해서 참 다행이네. 앞으로 자주 놀러와. 우리 딸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오늘 온 김에 하루 자고 가. 손님방 치워놨으니까. 그래도 자고 가는 건 좀. 밤중에 어딜 가려고. 여기서 자고 내일 박지연이 끓여준 콩나물국 먹고 같이 출근하자. 저는 일부러 둘이 붙여놓으며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둘이 저 몰래 나눈 대화들은 모두 CCTV에 찍히게 됐죠. 둘 다 제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아주 과감하게 행동하더라도 제 박지연 그리고 김서윤까지 셋이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말 못하는 김서윤은 과거 자기 아빠를 누구라고 생각할지, 나중에 커서 저를 기억이나 해줄는지 씁쓸하고 허탈했습니다. 알았지. 형님. 무슨 일이신데요? 거래처 하나가 폐업을 했거든. 근데 그 사장이 왜 폐업한지 알아? 돈을 끝도 없이 벌어서 해외에 이민 가서 돈 펑펑 쓰면서 산다고 폐업을 해버린대. 근데 그게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라
내가 그걸 우리 회사랑 합병해서 어찌저찌 규모를 늘려볼 생각이었어. 근데 그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둘 다 운영하자 여러모로 버거워서. 그런데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사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앉혀볼 생각인데. 도무지 생각해봐도 동생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사장을. 그래. 그건 100% 1%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야. 거기에 앉힐 사장은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 내가 머리채 잡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볼 때 동생은 돈에 욕심도 없고 소박한 스타일이라 그런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꺼내보는 거야.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제일 먼저 말 꺼내보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무래도 동생은 이런 일 하기엔 좀 거부감이 드나? 아닙니다. 저 사실 사업하는 게 오랜 꿈이었거든요. 한번 살다가는 인생, 내 사업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초기엔 투자금이 좀 들어. 그건 알고 있지. 폐업한 회사라 이리저리 고칠 때가 많거든. 내가 대신 투자해주고 싶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 하지만 그 투자금은 한 달 만에 회수 가능하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만약 회수 못하면 내가 대신 줄게. 내가 아끼는 동생인데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안 시킬 거니까 안심하라고. 형님은 제가 완전히 신뢰죠. 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직업도 없고 무능력한 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게 우리 형님이신데.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황송한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발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형님이 주신 기회 감사히 받아서 최고의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동생도 이제 동생만의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밑에서만 일할 거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사장 노릇하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아야지. 동생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간 최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의 존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이혼해주기에는 억울하니 그놈의 돈이라도 좀 뜯어내자 싶은 마음에 장난질을 좀 쳤던 것이죠. 최현우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서 저한테 갖다 바치더라도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꼴랑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놈에게는 전부였을 겁니다. 제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놈에게 무언가를 뺏게 되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 이혼을 통보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박지연은 그런 제 속마음을 모른 채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며 해맑게 웃더라고요. 오빠, 요즘 좀 서운해. 내가 해준 아침밥도 안 먹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오잖아. 내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건 아니고 바빠서 그렇지. 도시락이라도 사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거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해. 알았지? 매번 고마워. 오늘은 같이 일하는 동생이랑 먹으면 되겠다. 동생, 있잖아. 우리 집에도 몇 번 왔었던 내일 도와주고 있던 동생 말이야. 자기가 지인 통해 소개시켜줬던. 도시락을 왜 그 사람이랑 먹어? 오빠 혼자 먹으라고 사준 건데. 꼭 오빠 혼자 먹어야 해. 약속해. 나눠 먹으면 좋잖아. 싫어. 난 오빠 혼자 먹는 게 좋단 말이야. 가끔 보면 자긴 먹을 거에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
이거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정색할 일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인데 남이랑 쉐어하는 게 딱 질색이라 그렇지. 난 오빠만 챙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좀 이상해. 분명 자기가 해준 밥도 못 먹고 바깥에서 대충 때우는데 이상하게 더 건강해진 것 같단 말이지. 왜 그럴까? 뭐야, 이거 은근 서운한데. 난 여태껏 탄단지 비율 잘 맞춰서 오빠를 위한 맞춤 식단을 해주고 있는데 인스턴트 먹고 더 건강해졌다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하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렇지. 혹시 음식에 뭐 이상한 거 넣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에이, 장난이야.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남들이 보면 진짜로 남편 음식에 독이라도 탄 줄 알겠다. 장난이 너무 심해. 지금 좀 불쾌하네. 아이,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우리 딸 데리고 병원 가자. 일찍 퇴근할 테니까 자기도 시간 비워놔. 병원에는 왜? 요즘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 그걸로 연계된 질병 같은 것도 미리 볼 수가 있대. 우리 딸 어디가 취약한지 미리 알면 좋잖아. 아무래도 날 닮았으면 우리 집안 유전병인 폐질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거 하면 유전자 검사까지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걸 왜 지금 하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 오늘 바빠. 엄마랑 약속 있어서 시간 못 빼. 그럼 내가 딸만 데리고 갈게. 안 돼, 나중에 시간 날 때 같이 해. 아니면 내가 따로 가서 하든지 할게. 그러니까 나중에 하자. 물론 그런 검사를 한다는 것도 뻥이었어요. 그냥 슬쩍 떠본 것뿐인데 박지연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절대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더라. 그 모습에 저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엔 그 자리에서 이혼 통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유전자 검사하지 못할 거면 우리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몰라서 물어. 이혼하자고. 그 정도 했을 거 아니야. 애초에 남의 핏줄인 자식을 내 새끼로 속였으나 언젠가 이혼당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어야지. 당황스럽네. 나 지금 오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 갑자기? 왜 우리 딸이 오빠 딸이 아닌 건데? 유전자 검사 하나 못하게 한다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그 정도로 나를 못 믿어. 힘들게 몸 갈아가며 애 낳아주면 뭐래? 의심부터 하고 유전자 검사니 뭐니 하자거든. 우리가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였어. 나는 분명 오빠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어. 그런 나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지금 내가 오빠 몰래 불륜이라 저질렀다는 소리야.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그래, 황당하고 기가 막혀. 내가 그걸 끝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당혹스럽지.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의심받는 게 불쾌하다고. 그럼 내 기분은 어떻겠냐? 결혼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 그래, 있다고 쳐. 나랑 연애할 때도 동시에 만났어도 그럴 수 있다고 쳐. 하지만 결혼하고 만나는 건 아니지. 심지어 그놈 애를 임신까지 해놓고 내 새끼라고 속이는 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선을 넘은 거지. 우리 애가 아니라는 걸 눈치챘으면 양심껏 고백하고 잘못을 빌어야지. 그래,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불륜을 저지르고 애까지 낳았으면 넌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 근데 내 숨을 위협한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너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어. 오빠, 누가 그래?
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누가 말해줬는데? 나는 억울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왜 내 말은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건데? 사실 이미 유전자 검사도 맞춰놓은 상태야. 내 친딸이 아니더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나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그 결과를 믿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검사를 왜 한 건데? 나를 신뢰하지 못한 거잖아. 오빠, 나 여태껏 잘못한 거 없잖아. 항상 오빠만 바라보고 좋은 아내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래? 검사 결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어.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그래, 솔직히 나 오빠 만나기 전에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했어. 그건 과거일 뿐이야. 그리고 오빠랑 결혼하고 딱 한 번 만난 적도 있어. 뿐이었어. 그때 한 번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억울했어. 솔직히 나 그 사람한테 애정도 없고 남아있는 미련도 없어. 그냥 과거의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임신했을 땐 당연히 오빠 핏줄인 줄 알았지. 낳고 키울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리 애가 맞는 줄 알았어. 그러다가 생김새가 묘하게 그쪽이랑 닮은 것 같길래 한번 궁금해서 검사해봤다가 알게 된 것뿐이야. 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꼭 핏줄이어야만 우리 딸이야. 어차피 오빠랑 혈액형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해. 남들이 손가락질 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비록 내가 한번 실수하기는 했지만 이건 두고두고 반성하고 죄인처럼 살게. 하지만 우린 엄마 아빠잖아. 책임감 있게 아이를 성인 될 때까지 키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오빠, 지금 딸이랑 떨어져 살 수 있어. 분신 같은 존재고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시라도 떨어지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다며. 그런 애를 한순간에 내칠 수 있겠어. 그건 내 핏줄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얘기고. 그리고 너 나한테 애정 없잖아. 사랑 없이 결혼했잖아. 그래서 참다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돈도 없고 사랑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지. 내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나를 괴롭혔어. 티 안 나게 조금씩 내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있었지. 3개월이면 골로 간다고 했는데 멀쩡하니까 즐기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그거 알아. 난 내가 싸준 도시락 손도 안 댔어. 내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놀라웠지. 했는데도 몸이 멀쩡해지는 거리만 뒀을 뿐인데 내가 점점 몸이 회복되더라도. 그만해도 돼. 이영자, 님한테 약초꾼 그만 섭외하라 전해줄래.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런 헛소리를 할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해. 그 말을 건넸더니 박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손을 벌벌 떨더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박지연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해,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협박받은 거야. 글쎄,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가 내 딸이 자기 친자식인 걸 알고 찾아오더니 당장 애를 뺏어가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싫다고 가로막았더니 나더러 자기한테 협조를 해달래. 그러지 않으면 나랑 내 딸한테 위협을 가할 거라면서 협박을 한 거야. 나도 엄마잖아. 내 딸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놈 말을 들어주는 신세가 된 거야. 내가 미쳤다고 오빠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랑 인연 끊을게.
친부고 뭐고 다 끊고 새로 출발할게. 나는 우리 딸, 오빠랑 같이 키우고 싶어. 나는 내 딸이 그런 놈의 자식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며 살았어. 숨긴 건 정말 미안해. 실망하게 해서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나 정말 오빠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는 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당연하지. 난 언제나 오빠밖에 없었어. 과연 내가 이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올까? 저는 몰래 녹화해둔 CCTV 화면을 박지연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최연우와 박지연 둘이 딱 붙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를 찐따라고 하며 놀리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정 행각을 하던 모습까지 그대로 재생이 됐습니다. 박지연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덤비더라고요. 뭐야? 설마 몰래 CCTV 달아놨어? 왜 대체? 왜? 이거 사생활 침해인 건 알지? 알지. 아주 잘 알지. 하지만 너도 저지른 짓이 범죄라는 건 인정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CCTV 자료가 과연 이것뿐일까? 나는 너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혼하자고 통보하는 거야. 남이 되어야 고소도 쉽고 소송도 쉬우니까. 우리 이제 남남으로 법정에서 만나자. 어떻게 나 몰래 녹화하고 도청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말했는데 네가 자꾸 의심갈 짓을 하니까? 그거 가지고 나 신고할 생각하지 마. 난 잘못 없어. 나는 그저 오빠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넣은 것뿐이야. 난 아무것도 몰랐어. 그렇게 변명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CCTV에 다 담겨 있어. 너만 취미라고 완벽할 거라 생각해. 너는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꿰뚫고 있는 것 같지? 넌 애초에 내 손바닥 안에 있었어. 너랑 그놈, 그리고 내 엄마까지 모두 공범이야. 부디 제대로 된 죄값 받길 바란다. 위기에 몰린 박지연은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최연우에게 빨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좀만 기다려줘. 되면 하자. 우리 대화로 잘 풀 수 있잖아. 우리 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할 말 다 하고 일단 마음을 좀 진정시키자. 나 붙잡지 마. 그런다고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 오빠한테 할 말 있다니까. 억지로 나를 붙잡아 놓고 그놈 오면 나를 결박하고 협박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오빠를 왜 협박해? 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거야. 여태껏 나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인데 난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롭게 출발해보는 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잖아. 그럼 우리 둘 다 망해. 오빠가 그랬잖아. 나 같은 여자 어디 가서 또 못 만날 것 같다고. 내가 쥐죽은 듯이 살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말 잘 듣고 살 테니까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박지연은 납작 엎드려서 싹싹 빌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누르고 최연우가 등장했어요. 그놈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다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 저한테 일부러 다가왔던 겁니까? 대체 왜? 저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셨던 겁니까? 놈이랑 할 말 없으니까? 이것만 말해주세요. 저한테 주신 사장 자리,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받아간 투자금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 같은 양아치를 회사 사장 자리에 앉히겠어? 그걸 믿냐?
다 거짓말이었다고. 내 돈 내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바로 신고 때려 넣을 거야. 내가 여태껏 일 도와준답시고 야금야금 횡령한 금액은 어쩌게? 그걸로 신고하면 내가 더 유리할 텐데. 넌 입 다물고 처벌이나 받아.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니. 그놈과 박지연은 이제는 두 판 네 판이 생각했는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겨우 손길에서 빠져나간 후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안주머니에 CCTV 파일이 있다는 걸 확인한 후 전속력으로 경찰서로 질주했고 후 횡설수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증거를 제출하며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제 고발과 동시에 박지영과 최연우 그리고 이영자님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부터는 저를 회유하며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연락을 일제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최연우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와중에 둘의 사랑이 정말 종이장처럼 가볍다는 걸 알았어요. 그놈은 저한테 오열하며 빌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형님. 아, 그 여자. 제가 버린 지 오래입니다. 딸이요. 저한테 그딴 자식 없어요. 저 이제 믿을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제가 평생 형님의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꽃뱀한테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그 여자가 얼마나 선물인지 모르시죠?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형님에 대한 신상까지 다 파악하고 들어간 거라고요. 운명이니 어쩌니 그런 거 다 뻥입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고 작전이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여자에 대한 과거까지 제가 다 털어놓겠습니다. 고소하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자료 싹 다 제공하겠습니다. 원래 남자들끼리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형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평생의 은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진심을 꺼내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이라도 저한테 시키실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던 둘의 사랑도 고소와 소송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일에 관련된 그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됐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전 부인과 갈라서고 나니 허탈함과 새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절대로 합의도 없었고 선처도 없었습니다. 결국 처벌을 받게 했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그때 들었던 섬뜩한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했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한 지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저는 한 걸음씩 일상을 회복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한없이 몰락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한때는 혼자여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진 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저 혼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쭉 그래왔던 것처럼 저답게 열심히 살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